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좀 봤고요. 그래서 먼저 파트가 한 3개 정도 있는데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 특히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은 한 정부의 정부분의 경제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인데, 재정이 뭐 3대 기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고, 소득 분배의 기능이 있고, 경제 안정 및 이제 성장의 기능이 있다라는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수지는 먼저 해당 연도의 재정 수입에서 재정 지출을 차감한 수치이고요. 이거는 이제 해당 연도 재정 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 수지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그럼 2가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재정수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리재정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2개를 좀 구분해서 우리나라는 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국제 비교할 때는 통합재정수지로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할 때는 보통은 관리재정수지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수지는 그냥 실제로 뭐 차입, 채무 상환 등의 보전거를 제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 그 저희가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배우는 정부 지출과 정부의 총 수입, 뭐 요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는 뭐냐면 4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 관리재정수지를 봐야 되느냐? 2000년부터 집계가 됐는데, 그동안 이 4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즉 국민연금, 사립학교,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이 4개가 연금 수급자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희는 흑자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하고 보면 사실 수지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를 고려하면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관리재정수지가 좀 더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좀 더 적합한 수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재정수지를 보는데요. 이게 관리재정수지랑 통합재정수지, 그래서 통합재정수지가 이 그린 라인이고요. 관리재정수지가 여기 이제 보라색 라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합재정수지는 사실은 저희가 2001년 이후에 거의 흑자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적자로 갔지만, 코로나 이전 기간에는 통합재정수지는 굉장히 견조해 보이는데요. 반면에 관리재정수지는 사실 흑자가 3개년도, 2001년 이후에 3개년도에 불과하고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MF 같은 데서 미션을 오면 한국에 처음 오시는 분이 치프한테 보통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난대요. 뭐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데 들어가면, 아니 어떻게 재정수지가 파지티브인데 나랏빚이 쌓이고 있죠, 뭐 이런 걸 자꾸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 한국 분들이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외국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이제 치프가 너 이따 나 좀 보자 이렇게 불러서 한국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통합재정수지랑 관리재정수지에서 차이에서 오는 것 같고요. 저희는 좀 관리재정수지를 봐야 될 것 같고, 통합재정수지는 조금 더 국제비교 정도의 용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수지를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통합재정수지가 예외적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파지티브였는데요. 사실 OECD 평균이 이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아 보이죠. 파란색 같은 경우는 OECD 평균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이 지출보다 크다는 점이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수지 전망을 이제 중기 전망치 정도를 보면요. 이게 2022년 전망치가 여기 있고, 2023년 전망치,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전망치가 있고, 올해 나왔던 전망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를 보시면 총수입과 총지출을 보시면 됩니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작년 전망치에 2023, 24, 25, 26 나가는 패스보다 총수입도 깎이고 총지출도 깎입니다. 결국 올해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이제 세수결손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추세적으로 총 수입의 증가율이 작년에 전망했을 때는 연평균으로 한 6.6일 것 같았는데 올해 전망치에는 연평균 3.7. 그래서 지출도 깎겠다. 그래서 작년 전망치는 4.6 증가율에서 올해 전망치는 3.6 전망치로 전반적으로 총 수입도 앞으로 덜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총 지출도 깎겠다라는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뭐 다 아시는 정의인데요. 국가채무는 D1이랑 D2, 아까 저희가 이제 관리재정수지랑 통합재정수지 나눠서 보셨던 것처럼 국가채무도 D1이랑 D2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1은 이제 중앙정부 채무랑 지방정부 채무만 포함한 국가채무고요. D2는 일반정부 부채로 D1보다 조금 더 넓게 보는데요. 중앙정부 부채랑 지방정부 부채, 거기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건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채무랑 부채의 차이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는 꼭 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한다면 부채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빚이고요. 저희가 마음의 채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마음의 부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국제 비교로는 일반 정부 부채 D2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는 채무는 D1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를 봅니다. 국제 비교로는 채무를 D2를 보고 이제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채무 D1의 이제 추이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는 GDP 대비 한 50%를 약간 하회하는 정도의 숫자로 D1이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가채무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부는 재정준칙을 이제 갖고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재정준칙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쓸지에 대해서 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브레이크 페달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준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관리재 지표를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표를 D1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적자 3% 이내로 관리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버리면 이때부터는 한도를 마이너스 2로 축소하겠다라는 식의 국가채무 비율, 국가재정준칙이 이제 작년에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이게 재정준칙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여러 가지 다른 준칙들을 운용합니다. 어떤 나라는 수입에다가 룰을 넣고, 어떤 나라는 지출에다가 넣고, 어떤 나라는 재정수지에다 넣고, 뭐 채무에다 넣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것과 요것이 같이 들어가는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지랑 국가채무 비율에다가 같이 룰을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2019년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룰이 조금 더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재정수지랑 국가채무 비율의 곱한 꼴이 1보다 작으면 되고 1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관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국가 채무 관리 재정준칙은 조금 그 룰을 조금 더 단순화하고 직관적으로 바꾼 룰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정부 부채 D2 기준으로 이제 국제 비교를 보통 많이 하는데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D2 기준으로 한 51.3%가 2021년 잡히는데 이는 뭐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낮고 주요 선진국 중에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6.5%에 근접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비기축통화국들이 보통 채무를 좀 적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평균에 근접하고 있고 최근에 증가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7.5%로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도 예산 및 중기계획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재정수지랑 국가채무 D1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재정수지 이거 보시면 회색선이 2021년에 나왔던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이 죄송합니다. 회색선이 2022년, 요 선이 2023년, 요 선이 이제 2024년에 대한 계획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회색선에서 요 선을 넘어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정권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관리재정 수지를 확 졸라맵니다. 앞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그래서 관리재정 수지 적자폭을 확 줄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겠다가 작년 계획이었고, 이제 올해 나온 계획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조금 그 향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도 총수입도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적자폭은 좀 생길 것 같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이제 올해 나온 계획이고요. 국가채무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나왔던 계획 같은 경우는 이 회색선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나왔던 계획은 요거를 확 졸라매는 방향으로 가고요. 올해 나왔던 계획은 그것보다 약간 수준은 올라갔지만 거의 같은 기울기로 앞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늘리겠다라는 방향. 결국은 재정 기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이슈가 하나 있죠. 뭐냐면 국세 수입이 이제 대폭 올해 감소해서 세수 결손이 뭐 60조가 났네, 벌써 7월 기준으로 60조가 났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 말의 기준으로 60조가 났네 하는 건데요. 3대 주요 국세 항목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올해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요. 문제는 제 생각에는 2024년, 내년이 더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로 낮춘 게 이제 올해 중간 예납부터 반영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법인세는 이제 한동안 부진할 것 같고, 부가가치세 역시 이제 최근에 소비가 그렇게 빨리 늘고 있지가 않아서 완만하게 감소할 가능성,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아무래도 경기를 후행하는 지표라서 좀 시차를 따르고 경향이 있어서 2024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뭐 한 가지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면 올해 8월에 법인세 예납이 굉장히 적게 됐거든요. 이 기업들의 만약에 이게 전략적인 행동이라면, 그래서 내년에 법인세가 조금 최고세율 기간 깎이는 부분 때문에 올해 조금 전략적으로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해서 내년 쪽으로 간 거라면 내년에 법인세가 저희가 지금 보는 것보다 좀 나아질 수도 있을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법인세가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관련된 이슈로서는 이제 소극적 재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는데,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GDP 성장률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GDP 성장률도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의 기간에 대해서 2023년 1분기, 2분기에 대해서는 계속 네거티브의 숫자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는 결국은 정부의 부분이 성장률을 좀 갉아먹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긴축적 재정 기조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한국은행이나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부분이 큰 나라가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뭐 금리를 좀 낮추고 재정을 좀 더 풀어서 성장률을 0. 몇 %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 잘 아껴두고 글로벌 경기가 튀어나갈 때 우리도 같이 튀어나갈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IMF 같은 데서 계속 주문하는 게 구조개혁하고 있어야 된다. 그동안 결국 마취한 김에 수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제가 숫자가 요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내년에 총지출 증가율 계산해 보시면 한 2.8% 정도 됩니다. 올해 대비. 그리고 내년에 총수입은 감소가 한 2.2% 정도 되는데, 총지출 증가율이 3% 이하였던 때가 사실은 최근에 별로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있고,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있고, 이때 2.9, 2.9가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총지출 증가율이 그 얘기는 3% 이하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내년 예산이 총지출 증가율 2.8로 잡혀 있어서 굉장히 총지출이 낮게 증가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재정준칙 관련해서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미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펴내는 이제 장기재정 전망 같은 걸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 국가채무 비율이 2025년부터 60%를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관리재정 수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3%를 넘길 것이라고 사실은 예측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준칙, 결국 관리재정 수지를 3% 이내 적자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국가채무 비율이 60% 넘으면 이걸 심지어 더 쫄라면서 2% 이내 적자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또 이슈들은 앞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채무 비율 관련된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채무 비율을 이렇게 그 재정준칙 갖고 관리를 하다 보면 국가채무 비율 자체는 누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 슬라이드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연구를 예전에 해보니까 국가채무 비율을 당연히 그렇게 누르다 보면 재정의 경기 대응성이 약화되면서 아무래도 GDP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깎이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정부가 앞으로 운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요거에는 사실은 요 슬라이드는 제가 좀 참고로 넣어놓은 건데 사실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국가채무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죠 대부분. 근데 그런 채널이 이 쿠마인 IMF 2010년 페이퍼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갖고 와봤고요. 국가채무 비율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거나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채널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축적 하락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저희 이제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처럼 정부 지출 증가로 향후 조세 상승 가능성 및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요거에 관련해서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최근에 일본 데스크에 계신 IMF 일본 데스크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일본에 갔더니 그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30%대에서 20%로 추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시다 총리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정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소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소득세를 감면하는데 왜 싫어하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그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를 되게 잘 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정부 재정 상황 안 좋고 쓸 거 늘어나고 의무 지출 늘어나는데 이거 소득세 줄여갖고 세수 줄어들면 어떡하냐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의 반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그 지지율도 좀 최근 들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채널 같은 경우 작동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경기가 수축되었을 때 국가 채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재정의 대응 능력이 저하가 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든 스탑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와 국가 채무 같은 경우를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보시면 뭐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가계부채는 사실 아까 이제 이윤수 교수님 국제비교 단순히 하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보니까 대충 세 가지 부류의 나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계부채 같은 경우 첫 번째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딜레버러징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덴마크도 그렇고요. 네덜란드도 그렇고요. UK랑 US 이런 나라들은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딜레버러징 시작한 나라들이 있고요. 또 한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딜레버리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딜레버리징 안 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는 최근 들어서는 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딜레버리징 안 한 나라인데 요거는 뭐냐면 가계부채랑 비금융기업 이제 부채를 더한 민간부채인데 민간부채도 가계부채랑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요건데요. 결국은 빚을 지고 있다면 그 경제 내에서 누가 지고 있냐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채랑 국가채무를 같이 그린 건데 민간부채가 이 핑크색 라인이고요. 국가채무가 이 점선으로 표시된 그린 라인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민간부채가 굉장히 높고 국가채무는 낮은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재정 같은 쪽을 좀 더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재정 관련 제도를 도입할 때 되게 벤치마크를 많이 한 나라가 의외로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호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호주랑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호주랑 되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이탈리아, 재팬 같은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국가가 채무를 더 많이 지고 있는 나라인데 요거를 쉐어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림이 명확하진 않은데요. 뚜렷하진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쪽에서 대부분의 부채를 지고 있고 국가 채무는 최근 들어서 비중, 쉐어는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오스트레일리아처럼 굉장히 낮은 상태의 나라입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 그러면 이렇게 딜레버리징 한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딜레버리징을 했었냐라고 보면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스페인 같은 나라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은 국가가 민간 쪽에 부채를 떠 안으면서 민간은 살이 빠지고 국가가 살이 찐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지금으로 보면 버퍼가 있어 보이는데
국가 채무가 생각보다는 딴 쪽보다는 살이 덜 찐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럼 그게 이제 민간 부분 부채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럼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앞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우리가 걱정거리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월드뱅크에서 나온 2019년 페이퍼입니다. 이 페이퍼에서 한 건 뭐냐면 재정 압력과 재정 위험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압력은 이런 겁니다. 추세적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재정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의무 지출 증가, 이런 걸 재정 압력으로 보는 거고요. 재정 위험은 뭐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 예측된 위험은 위험이 아니라는 표현을 보통 쓰잖아요. 그 재정 위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올해 세수 결손, 이런 게 우리에게는 재정 위험일 수가 있는 거죠. 예측 못했던 거. 그래서 재정 압력하고 재정 위험을 구분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2019년 월드뱅크 페이퍼에서 이제 서제션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재정 압력과 재정 위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떨 거냐? 제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단기랑 중장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2023년 5월에 재정정보원에서 나온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러피안 커미션에서 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위험을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의 재정 압력을 잰 그런 페이퍼인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괜찮다. 저위험 국가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다른 세 분의 교수님, 아주대 한종석, 동국대 임태준, 고려대 편주영 교수랑 같이 한 연구를 봐도 사실 여러 가지 기준에서 유러피안 커미션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대부분 굉장히 낮은 쪽에 가 있습니다. 이게 높은 게 높을수록 안 좋은 건데 뭐 외채 비율도 낮고 단기 외채 비율도 낮고 굉장히 낮습니다. CDS 스프레드도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현재 측면에서 보면 국가 채무를 걱정할 때는 아닌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압력으로 보면 약간 중장기에는 재정정보원 페이퍼에 따르면 압력이 좀 올라가서 중위험 정도 혹은 중압력 정도의 국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로 보면 여기도 역시 고위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위험이 혹은 압력이 재정 압력이 좀 있는 나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재정 압력이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를 나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국가가 나중에 떠안아야 될 빚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결국은 국민연금 어떻게 할 거냐, 연금들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등에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공기업 부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결국 나중에 국가가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한전채 말씀하신 이윤수 교수님 얘기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중장기 재정 압력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개가 아마 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를 앞으로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정도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국가채무관리계획을 2007년부터 나온 문서를 다 뒤졌습니다. 뒤져갖고 뭘 했냐? 첫째로는 국가채무 전망 증감과 증가한 요인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써놨고요. 이걸 저희가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국가채무가 늘었는지, 대부분 국채 발행 같은 거 때문에 많이 늘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로. 그러면 이렇게 국가채무가 최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폭이 조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과연 앞으로 중요한 건 국가가 어떻게 이 채무를 관리하고 재정을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비전 같은 건데, 사실은 블랙박스 같습니다, 지금. 왜 블랙박스 같냐라면, 예를 들어서 연도별 세입기관 확충 방안이라는 게 국가채무관리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2007년부터 어떻게 해서 세입기관을 확충하겠다라고 쭉 나와 있다가 2020년부터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여기부터는 없습니다. 확충 방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도별 지출 효용성 제고 방안. 그래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쭉 나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또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도별 재정비율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쭉 나와 있다가 사실은 2020년부터 없습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거의 저희가 적어도 국가채무관리 계획 안에 있는 구체적인 안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편으로는 뭐 재정준칙 나왔으니까 재정준칙 갖고 하겠지라고 하겠지만, 재정준칙이 큰 액션 플랜이라면 사실은 이 안에 있는 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사실은 디테일드 액션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부분,
얘기처럼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것들이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